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오른 더 팰리스의 99층은 서울의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었다. 구름이 발 아래에서 맴돌고 도시의 소음은 희미한 메아리로만 남는 그곳에서 강서연은 존재감을 지운 채 움직였다. 그녀의 유니폼은 건물의 차가운 대리석과 같은 무채색이었고 그녀의 표정은 잘 닦인 유리창처럼 아무것도 비추지 않았다. 그녀는 청소부였지만 그녀의 움직임은 단순한 노동자의 그것을 넘어섰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동선, 소음을 최소화하는 몸짓,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을 흡수하는 듯한 침착한 시선. 그것은 마치 잘 훈련된 그림자의 행보와 같았다. 그녀는 복도의 마지막 구역을 정리하고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정형은 한 폭의 그림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유리에 남은 미세한 얼룩, 대리석 바닥에 작은 흠집뿐이었다.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된 이 공간에서 그녀의 임무는 그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이었다. 그때였다. 아주 희미하지만 날카로운 소리가 그녀의 고막을 파고들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하지만 평범한 웃음소리가 아니었다. 너무 높고 아슬아슬하게 허공에 떠 있는 듯한 느낌. 서연의 움직임이 찰나의 순간 멈췄다. 그녀의 고개가 기계처럼 천천히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아갔다. 펜트하우스, JH그룹의 총수. 권지훈이 사는 곳. 그는 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언젠가 복도에서 마주친 적이 있는 똑같이 생긴 쌍둥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아버지의 냉혹함을 그대로 닮아있던 아이들이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창가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녀의 눈에 들어온 광경에 평생 단 한 번도 동요한 적 없던 그녀의 심장이 얼음처럼 차갑게 내려앉았다. 펜트하우스의 광활한 발코니, 그곳에 유리 난간 바깥으로 두 아이가 아슬아슬하게 매달려 있었다. 마치 놀이를 하듯 서로의 얼굴을 보며 웃고 있었지만 그들의 작은 발 아래는 수백 미터의 허공이었다. 강풍이라도 불면 작은 실수 하나만으로도 두 생명은 한 점으로 사라져버릴 끔찍한 상황. 젠장. 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감정이 섞인 단어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즉시 허리에 찬 무정기를 확인했다. 보안팀 호출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었다. 보안팀이 비상키를 가지고 2층까지 올라오는 데는 최소 3분. 그 시간 안에 아이들은 떨어지고도 남을 것이다. 그녀의 시선이 펜트하우스의 디지털 도어락으로 향했다. 최고 수준의 보안 시스템, 지문, 홍채, 지정맥 인식까지 갖춘 물샐 틈 없는 방어벽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망설이지 않았다. 청소 카트 가장 아래쪽, 낡은 걸레들 사이에 숨겨져 있던 작은 공구 키트를 꺼냈다. 그 안에는 청소 도구라고는 할 수 없는 정밀한 전자기기 부품들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도어락의 작은 틈새로 얇은 탐침을 밀어 넣었다. 그녀의 눈이 가늘어지고 모든 신경이 손끝에 집중되었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다. 빗발치는 총알, 화약 냄새, 그리고 어둠 속에서 수없이 해체하고 조립했던 차가운 기계의 감촉. 지금은 그저 잊고 싶은 악몽일 뿐이었지만 그 악몽 속에서 단련된 기술이 지금 두 아이의 생명을 구할 유일한 열쇠였다. 따달칵. 경고음 하나 없이 육중한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1분 30초. 예상보다 시간이 지체되었다. 서연은 공구 키트를 다시 카트에 던져넣고 집 안으로 소리 없이 들어섰다. 내부는 거대하고 차가웠다. 모든 것이 최고급 자재로 꾸며져 있었지만 사람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는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가까이 들려왔다. 발코니로 통하는 유리문이 활짝 열려 있었다. 서연은 신발을 벗어 던지고 맨발로 대리석 바닥을 밟았다.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였다. 아이들을 놀라게 해서는 안 됐다. 아주 작은 자극이라도 균형을 잃게 만들 수 있었다. 그녀는 숨을 죽이고 유리문 옆 벽에 몸을 붙였다. 준서야,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어, 재하. 네가 먼저 해봐. 아빠 오시면 보여드리자. 아이들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는 순수함이 오히려 가장 큰 위험이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살폈다. 아이들은 난간의 가장 윗부분을 잡고 바깥쪽 좁은 턱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 강한 바람이 아이들의 옷자락을 휘감고 있었다. 심장이 턱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지만 그녀의 머리는 얼음처럼 냉정하게 계산을 시작했다. 거리 5미터. 바람의 방향은 좌에서 우로. 아이들의 시선은 서로에게 고정되어 있다. 동시에 2명을 구해야 한다. 한 명을 먼저 구하려다 다른 한 명이 놀라서 떨어질 수 있다. 그녀는 거실에 놓인 거대한 소파에서 가장 두꺼운 쿠션 2개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거의 기어가는 자세로 발코니로 나아갔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어린 시절 들었던 자장가가 희미하게 떠올랐다. 단 한 번도 불러본 적 없는 노래. 하지만 지금은 그 멜로디가 필요했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그녀는 아주 작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움직임이 순간 멈칫했다. 고개가 천천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돌아가려 했다. 얘들아, 움직이면 안 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아이들의 눈이 동그래지며 그녀를 바라보았다. 낯선 사람의 등장.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위협이 아닌 절대적인 평온함이 담겨 있었다. 아주 멋진 놀이를 하고 있구나. 나도 같이 해도 될까? 그녀는 계속해서 낮은 목소리로 말을 걸며 한 걸음씩 거리를 좁혔다. 아이들은 대답 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다. 긴장과 호기심이 뒤섞인 표정이었다. 거기서 내려오면 더 재미있는 걸 보여줄게. 하늘을 나는 비행기보다 더 빠른 거. 이제 거리는 2미터. 그녀는 손에 든 쿠션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손을 비워야 했다. 그녀의 몸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갈 준비를 하며 낮게 가라앉았다. 바로 그때였다. 우아스, 준서라고 불린 아이가 발을 헛디뎠다. 아이의 작은 몸이 순간 허공으로 기울었다. 재하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에 준서의 손이 난간에서 미끄러졌다. 시간이 멈췄다. 서연의 세상은 극도로 느린 슬로우 모션으로 변했다. 떨어지는 아이의 겁에 질린 눈동자.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멀리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녀의 몸은 생각보다 먼저 움직였다. 땅을 박차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몸이 화살처럼 쏘아져 나갔다. 그녀는 허공으로 기우는 준서의 팔을 낚아채는 동시에 놀라서 굳어버린 재하의 허리를 다른 팔로 휘감았다. 두 아이의 무게가 한꺼번에 그녀에게 실렸다. 유감살 남자아이, 2명의 무게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그녀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난간에 부딪혔다. 쇠와 뼈가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듯한 고통이 전해졌지만 그녀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아이들을 끌어안고 뒤로 넘어졌다. 아이들을 자신의 몸으로 감싸 안은 채 차가운 발코니 바닥에 등을 부딪히며 쓰러졌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이들을 다독였다.
아이들은 그제야 상황을 파악했는지 겁에 질려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다. 서연은 고통을 애써 무시하며 아이들의 등을 토닥였다. 그녀의 유니폼 어깨 부분은 아이들을 끌어당길 때 찢어져 있었고 이마에서는 작은 상처에서 흘러내린 피가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육중하고 위압적인 발걸음 소리가 빠르게 다가왔다. 무슨 소란이냐. 얼음장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 권지훈이었다.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채 방금 외부 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모습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과 짜증이 서려 있었지만 발코니의 광경을 본 순간 그의 표정은 냉혹한 분노로 바뀌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낯선 청소부 유니폼을 입은 여자가 자신의 아들들을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은 울고 있었고 여자의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발코니는 어지러웠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다. 권지훈의 머릿속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려졌다. 납치범, 침입자. 그의 눈빛이 살기로 번뜩였다. 당신 누구야? 내 아이들에게서 당장 손 떼.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는 이미 휴대폰을 꺼내 비서실장에게 비상경호를 호출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아이들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권지훈을 마주보았다. 그녀는 변명하거나 당황하지 않았다. 그저 피가 묻은 얼굴로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평온한 눈으로 그를 응시했다. 아이들이 난간 밖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감정의 동요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권지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찢어진 유니폼, 상처난 이마, 그리고 그녀의 발치에 놓인 맨발을 훑었다. 침입자의 흔적. 그는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끌어당기며 보호했다. 내 놈이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무사히 여길 빠져나갈 생각은 마라. 그의 분노가 극에 달한 순간 울음을 그친 준서가 그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겼다. 아빠, 아니에요. 이 아줌마가 저희를 구해줬어요. 재하도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다. 저희가 저기 밖에 있었는데 떨어질 뻔했는데 아줌마가 날아서 저희를 잡아줬어요. 권지훈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는 아이들의 얼굴과 서연의 얼굴, 그리고 열려있는 발코니 난간을 번갈아 보았다. 아이들의 순진한 얼굴에는 거짓이 없었다. 날아서 잡아줬다는 비현실적인 표현이 오히려 상황의 긴박함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제야 그의 눈의 발코니 바닥에 나뒹구는 쿠션과 난간에 강하게 부딪힌 듯한 흠집이 들어왔다. 상황이 조금씩 재구성되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위험한 장난, 그리고 이 여자의 개입. 하지만 그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어떻게 일개 청소부가 어떻게 이 철옹성 같은 펜트하우스에 들어와 이토록 완벽한 타이밍에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단 말인가. 그는 서연을 다시 쳐다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이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그녀의 평온함은 오히려 비현실적이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권지훈은 차갑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름이 뭐지? 강서연입니다. 어떻게 들어왔지?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거짓말을 했다. 자신의 능력을 드러낼 필요는 없었다. 평범한 청소부, 우연히 열린 문을 발견하고 우연히 아이들을 구한 것. 그것이 그녀가 원하는 시나리오였다. 권지훈은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히기 시작했다. 감사함보다는 혼란과 의심이 더 컸다. 그는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변수를 극도로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그 자체로 거대한 변수였다. 그는 휴대폰을 들어 비서에게 전화했다. 김 비서, 지금 당장 더 팰리스의 모든 CCTV 영상, 출입 기록을 확보해. 그리고 강서연이라는 직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전화를 끊은 그는 서연을 향해 턱짓을 했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노골적인 저기는 없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경계심이 가득했다. 당신은 잠시 여기서 대기해. 내 허락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 명령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녀의 세상은 다시 조용해졌다.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권지훈의 날카로운 목소리도 멀어지고 오직 갈비뼈를 찌르는 둔탁한 고통과 이마에서 흐르는 피에 미지근한 감촉만이 현실로 남아있었다. 서울의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에서 두 개의 세상이 그렇게 충돌하고 있었다. 권지훈의 서재는 성체와 같았다. 방음 처리가 된 육중한 원목벽은 바깥 세상의 모든 소음을 차단했고 바닥부터 천장까지 이어진 책장에는 법률, 경제, 역사에 관한 서적들이 빈틈없이 꽂혀 있어 그 자체로 하나의 권력을 상징했다. 그는 거대한 책상 뒤편에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비서실장 김민준이 내민 태블릿 PC에 화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에는 강서연이라는 여자의 이력서가 떠 있었다. 너무나도 평범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인 텅 빈 인생의 기록이었다. 고아원 출신, 최종 학력은 고졸 검정고시, 이후 식당 서빙, 공장 생산직, 빌딩 청소 등 특이사항 전무, 가족, 친구, 연인 관계 전무, 전과 기록 없음, 신용상태 깨끗함, 말 그대로 유령입니다. 회장님, 김민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지만 그 역시 이 기이한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권지훈은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숫자를 믿고 데이터를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감정이나 우연 따위는 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되는 변수였다. 하지만 강서연이라는 여자는 그가 평생 쌓아온 세계의 법칙을 비웃기라도 하듯 데이터로는 설명되지 않는 존재였다. CCTV는 그것이 가장 이상한 부분입니다. 김민준이 화면을 전환했다. 복도를 청소하던 강서연이 잠시 카메라 사각지대인 비상 계단 쪽으로 사라졌다가 정확히 3분 뒤 회장님 댁 현관 앞에서 다시 나타나는 영상이었다. 그녀가 사라진 3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이 없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사실, 펜트하우스의 출입 기록 어디에도 외부 침입 흔적은 없습니다. 도어락은 해체 흔적 없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마지막 출입 기록은 어제 저녁 회장님의 귀가 기록입니다. 강서연의 말대로라면 누군가 문을 열어두었다는 건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시스템상 문이 30초 이상 열려 있으면 즉시 중앙보안실로 경고가 전송됩니다. 그런 경고는 없었습니다. 권지훈의 손가락이 책상을 가볍게 두드렸다. 똑, 똑, 똑. 불규칙한 소음은 그의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한지를 대변했다. 적들이 보낸 스파인가 그의 약점인 아이들을 이용해 접근하려는 고도의 술책 아니면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마지막으로 던지는 인생 역전에 도박 수많은 가설이 떠올랐지만 어느 것 하나 그녀가 보여준 압도적인 침착함과 비범한 신체 능력을 설명하지 못했다. 그는 아이들을 끌어안고 난간에서 뒤로 넘어지던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다. 자신의 몸을 방패 삼아 아이들을 보호하던 그 움직임,
그것은 본능적인 모성애라기보다는 수없이 훈련된 자의 기계적인 반사신경에 가까웠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고통 속에서도 미동조차 없던 그 표정. 평범한 청소부가 가질 수 있는 얼굴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어떻지? 의료팀이 확인한 결과 다행히 외상은 없습니다. 다만 심리적 충격이 큰 것 같습니다. 안정제를 투여했지만 계속 울면서 그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권지훈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약점, 그의 아킬레스건 쌍둥이 아들. 준서와 재하였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아이들에게 완벽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 최고의 교육, 최고의 음식, 최고의 의료 서비스. 하지만 그는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한 어머니의 빈자리를 채워주지는 못했다. 그는 아버지로서 서툴렀고 그의 방식은 늘 차가웠다. 강서연은 어디에 있지? 거실에서 대기 중입니다. 응급처치는 마쳤습니다. 갈비뼈에 실금이 갔고 이마는 가벼운 열상이라고 합니다. 권지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서재 문을 열고 거실로 나갔다. 강서연은 마치 처음 그 자리에 있던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흐트러짐 없는 자세. 정면의 빈 공간을 응시하는 공허한 눈빛. 그녀는 마치 세상과 자신 사이에 투명한 벽을 세워둔 사람 같았다. 그녀는 권지훈의 기척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앉아. 그의 목소리에 그녀는 말없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권지훈은 그녀의 맞은편에 앉아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처럼 그녀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당신 정체가 뭐지? 돌직구였다. 그는 빙빙 돌려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다.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강서연의 목소리는 잔잔한 호수와 같았다. 권지훈이라는 거대한 돌이 던져졌지만 아무런 파문도 일지 않았다. 내 집 문은 열려있지 않았어. 당신의 이력서도 마찬가지야. 온통 빈칸투성이더군. 그 빈칸을 채워줄 생각은 없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무사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는 그의 날카로운 시선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나 거짓이 없었다.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자리하고 있을 뿐이었다. 권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이 누군가에게 압도당하고 있다는 기묘한 감각을 느꼈다.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꿰뚫어 볼 수 없는 인간. 그때 아이들의 방문이 살짝 열리며 담당 부모가 곤란한 표정으로 고개를 내밀었다. 회장님, 도련님들이 아무것도 드시질 않고 계속 저 아줌마만 찾으십니다. 뵙게 해달라고. 권지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의 계획은 완벽하게 틀어지고 있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여자가 이제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쥐고 흔들고 있었다. 그는 선택을 해야 했다. 그녀를 위험 요소로 판단하고 내치는 것,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두는 것.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 모든 변수들을 계산했다. 그녀가 적이라면 이미 자신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침투한 셈이다. 섣불리 쳐냈다가는 더 큰 화를 부를 수 있다. 만약 그녀가 정말 우연히 아이들을 구한 것이라면 그녀가 가진 능력은 현재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다. 최근 들어 그를 옥죄어 오던 보이지 않는 위협들, 호시탐탐 그의 자리를 노리는 사촌 권민혁의 존재, 아이들을 노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닐 수도 있다는 끔찍한 의심. 결론은 하나였다. 권지훈은 눈을 뜨고 강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더 차갑고 이성적으로 변해 있었다. 거래를 하지.
그것은 질문이 아닌 통보였다. 내 아들들의 부모 겸 경호원이 되어줘. 강서연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녀가 처음으로 보여준 감정의 변화였다. 저는 청소부입니다. 아니, 당신은 평범한 청소부가 아니야. 내가 당신의 과거를 전부 파헤치는 걸 원치 않는다면 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좋을 거야.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변수를 싫어하거든. 당신이 내 밑에서, 내 눈앞에서 일하든가, 아니면 내가 내 모든 힘을 동원해서 당신의 정체를 밝혀내고 당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든가. 선택은 당신 몫이야. 그것은 명백한 협박이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절박함이 숨겨져 있었다. 자신의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한 아버지의 처절한 몸부림.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조용한 삶이었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평범한 인생. 하지만 이 제안은 그녀를 다시 한번 세상의 중심으로, 가장 위험한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넣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닫힌 문 너머로 희미한 흐느낌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자신을 찾고 있다는 그 아이들, 자신 때문에 목숨을 잃을 뻔했던, 하지만 동시에 자신에게서 기묘한 안정감을 느끼는 그 작은 생명들. 그녀의 안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렸다. 누군가를 지켜야 한다는 의무감. 그것은 그녀가 벗어나려 했던 과거의 굴레이기도 했다. 그녀는 권지훈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조건이 있습니다. 권지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흥정을 한다는 것은 제안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다. 말해봐. 첫째, 아이들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결정권은 저에게 주십시오. 회장님의 지시라 해도 아이들에게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저는 따르지 않을 겁니다. 둘째, 저는 보모나 하녀가 아닙니다. 제 임무는 오직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어떤 사적인 업무도 지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제 사생활에 대해 묻거나 조사하지 마십시오. 계약이 끝나는 날, 저는 조용히 사라질 겁니다. 그것은 고용인이 주인에게 할 수 있는 요구가 아니었다. 거의 동등한 파트너로서의 계약 조건 제시였다. 김민주는 옆에서 안절부절 못했지만 권지훈은 오히려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었다. 좋아, 받아들이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잠시 후 그는 가출력한 계약서 2부를 들고 나왔다. 김민준이 이미 그의 의도를 파악하고 모든 것을 준비해 둔 것이었다. 연봉이 적힌 부분을 본 강서연의 눈이 잠시 커졌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을 되찾았다. 그 액수는 그녀의 평생을 바꿔놓을 만큼 거대했지만 그녀가 감수해야 할 위험에 대한 대가이기도 했다. 그녀는 펜을 들어 계약서의 서명란에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강서연. 3글자가 종이 위에 새겨지는 순간 그녀의 평범했던 삶은 공식적으로 끝을 고했다. 오늘부터 당신은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김 비서가 필요한 것들을 안내해 줄 거다. 권지훈은 계약서를 챙겨 들고 일어섰다. 그가 아이들의 방으로 향하며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던졌다. 그리고 고맙다는 말은 나중에 하지.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감정이 없었지만 서연은 그 안에 담긴 미세한 진심을 느낄 수 있었다. 거대한 거실에 다시 혼자 남은 서연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화려하지만 위험한 새장 속으로. 그녀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따뜻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그녀의 새로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권 씨 일가의 저택은 하나의 작은 왕국이었다.
높은 담장과 울창한 나무들로 외부 세계와 완벽하게 격리된 그곳은 계절의 변화마저도 정원사의 철저한 계산 아래 통제되는 듯 했다. 강서연이 눈을 뜬 첫 아침. 그녀의 방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비현실적으로 완벽했다. 하지만 그 완벽함은 살아있는 생명체의 온기라기보다는 잘 만들어진 박제와 같은 차가움을 풍겼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과거 그녀가 살던 비좁은 원룸의 몇 배나 되는 크기였지만 낯선 고급스러움은 편안함 대신 이질감만을 안겨주었다. 김민준 비서가 밤늦게 챙겨준 옷들은 최고급 브랜드의 제품이었지만 유니폼처럼 몸에 익숙하지 않았다. 서연은 잠시 거울 앞에 서서 낯선 자신의 모습을 응시했다. 부드러운 실크 블라우스와 잘 재단된 슬랙스. 이 옷들은 그녀의 과거를 지우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려는 시도처럼 느껴졌다. 그녀가 1층으로 내려왔을 때 거대한 다이닝룸에서는 이미 아침 식사가 준비되고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이 집에 보이지 않는 권력, 오랫동안 이 저택의 안살림을 총괄해 온 오집사를 처음으로 마주했다. 오집사는 50대 후반의 여성으로 단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와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자세에서부터 그녀의 깐깐한 성격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강서연 씨라고 했지요. 오집사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날카로운 경계심은 숨겨지지 않았다. 그녀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가치를 감정하는 감정사처럼. 회장님께서 직접 고용하신 분이니 예의는 갖추겠지만 이 집에는 이 집의 규칙이 있습니다. 함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환영 인사가 아닌 명백한 경고였다. 수십 년간 이 집안의 모든 것을 통제해 온 그녀에게 청소부 출신의 젊은 여자가 회장님의 특명을 받고 들어온 것은 자신의 영역에 대한 침범이자 기존 질서에 대한 도전이었다. 서연은 아무 대꾸 없이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말로 싸울 필요는 없었다. 그녀는 행동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생각이었다. 아이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도련님들은 지금 식사 중이십니다. 다른 부모가 돌보고 있으니 강서연 씨는 우선 식사부터. 오집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식당 안쪽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안 먹어. 이거 맛없어. 나도 안 먹을 거야. 그 아줌마 보고 싶어. 어제 그 아줌마. 준서와 재하의 목소리였다. 오집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서연은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곧장 식당으로 들어섰다. 쌍둥이는 식탁 의자에 앉아 눈물 그렁그렁한 눈으로 눈앞의 음식을 노려보고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던 젊은 부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진땀을 빼고 있었다. 아이들의 시선이 서연에게 닿는 순간 두 아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아줌마다. 준서와 재하는 동시에 의자에서 뛰어내려 서연에게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꽉 껴안았다. 어제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아이들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의 순수한 기쁨이었다. 서연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몸을 낮춰 아이들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손길에 아이들은 더욱 안심하는 듯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는 오집사와 다른 사용인들의 표정은 복잡 미묘했다. 권지훈 회장의 아들들은 결코 아무에게나 마음을 여는 아이들이 아니었다. 특히 어머니를 잃은 후로는 더욱 까칠하고 예민해져 그 누구의 접근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런데 저 여자에게는 서연은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쪼그려 앉았다. 왜 밥을 안 먹고 있었어? 맛이 없어요. 그리고 무서운 꿈을 꿨어요. 재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서연은 잠시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다가 주방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혹시 계란하고 잘게 썬 채소 좀 얻을 수 있을까요? 그녀의 요구에 주방장은 오집사의 눈치를 살폈다.
오집사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자 주방장은 재료를 준비해 내왔다. 서연은 직접 프라이팬을 잡고 아이들을 위한 스크램블 에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능숙하고 절도 있었다. 화려한 요리는 아니었지만 아이들이 먹기 좋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만들어진 음식이었다. 그녀가 작은 접시에 음식을 담아 아이들 앞에 놓아주자 쌍둥이는 언제 그랬냐는 듯 맛있게 밥을 먹기 시작했다. 그 모습을 본 권지훈이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식당 입구에 기댄 채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의 표정은 알 수 없었지만 시선만은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서연은 본격적으로 자신의 임무를 시작했다. 그녀는 아이들의 방, 놀이방, 그리고 아이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을 꼼꼼하게 점검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오집색의 몇 가지 변경사항을 요구했다. 아이들 방의 창문은 방탄 유리로 교체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택 뒤편 정원으로 통하는 저문은 아이들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잠가두고 제가 가진 마스터키로만 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또한 오늘부터 아이들의 식사는 제가 직접 검수한 재료로 제 감독해 조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오집사의 심기를 정면으로 건드렸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이 저택의 보안은 국내 최고 수준입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우리 주방을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제 임무입니다. 이것은 회장님과의 계약 사항이기도 합니다. 서연은 단호했다. 그녀의 눈빛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결국 이 문제는 권지훈에게까지 보고되었고 그의 대답은 단호했다. 강서연 씨의 모든 결정을 따르도록 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한 그녀가 총책임자다. 그 순간 강서연은 오집사를 비롯한 저택의 모든 사용인들에게 제거해야 할 이물질이자 껄끄러운 경쟁자로 각인되었다. 그 주 주말 저택에서는 조촐한 가족 모임이 열렸다. JH그룹의 인자이자 권지훈의 사촌동생인 권민혁 상무 그리고 권지훈과의 정략 결혼이 공공연한 사실처럼 여겨지는 톱스타 유진아가 저택을 방문했다. 서연은 아이들과 함께 거실 한쪽에서 조용히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권민혁은 전형적인 호남형의 남자였다. 그는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권지훈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의 눈은 이따금씩 서연과 아이들을 향해 번뜩였다. 그는 자연스럽게 서연에게 다가왔다. 아, 이분이 그 유명한 분이시군요. 아이들을 구한 영웅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서연 씨. 맞죠? 그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서연은 그 안에 숨겨진 미세한 도끼를 감지했다. 과찬이십니다. 상무님, 허허. 제 이름은 어떻게, 지훈이 형님이 말해줬나 보군요. 듣자 하니 청소부로 일하셨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용기를 내셨는지 정말 대단합니다. 혹시 예전에 특별한 훈련이라도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것은 칭찬을 가장한 신문이었다. 그는 그녀의 정체를 떠보고 있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서연은 무미건조하게 대답하며 그의 의도를 차단했다. 그때 화려한 드레스 차림의 유진아가 우아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녀는 서연을 마치 가구라도 되는 듯 투명인간 취급하며 아이들에게로 몸을 숙였다. 춘서야, 재하야, 이모가 너희 주려고 선물 사왔는데 이리 와볼래? 하지만 아이들은 고개를 저으며 서연의 등 뒤로 숨었다. 유진아의 아름다운 얼굴에 순간적으로 분노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서연을 쏘아보았다. 어머, 부모면 부모답게 애들 교육 좀 잘 시켜야지. 어른이 부르는데 버릇없게 구는 건 뭐니? 그녀는 서연에게 명령하듯 말했다. 애들 이리 데리고 와. 내가 데리고 놀아주게. 서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의 키는 유진아보다 작았지만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오히려 유진아를 압도했다. 죄송합니다만 유진아 씨, 지금은 아이들의 독서 시간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제 임무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이고 여기에는 정서적인 안정도 포함됩니다. 거실의 모든 대화가 멈췄다. 감히 톱스타 유진아의 말을, 그것도 이 집의 미래 안주인이 될지도 모르는 여자의 말을 정면으로 거역한 것이다. 유진아의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뭐 너 지금 누구 앞에서 건방지게. 저는 회장님의 지시만을 따릅니다. 서연의 마지막 한마디는 쐐기와 같았다. 소파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던 권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입가에 스쳐 지나간 희미한 만족감을 권민혁은 놓치지 않았다. 그날 밤 권민혁과 유진아는 저택을 떠나는 차 안에서 분노를 터뜨렸다. 대체 저 여자는 정체가 뭐야? 지훈 씨는 왜 저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저렇게까지 감싸고 도는 건데? 유진아가 날카롭게 소리쳤다. 권민혁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달랬다. 진정해. 진아 씨, 저 여자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성가신 존재일 뿐이야. 가시 같은 존재지. 눈에 박힌 가시는 뽑아내면 그만이야. 그의 눈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그들은 강서연을 단순한 장애물이 아닌 자신들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위험한 변수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잠든 쌍둥이의 방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아이들은 그녀가 온 이후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아이의 미간이 부드럽게 펴졌다. 창밖의 정원은 어둠에 잠겨 고요했지만 서연은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해 뻗어오는 보이지 않는 적이와 음모의 기운을. 그녀는 더 이상 어둠 속에 숨을 수 있는 그림자가 아니었다. 환한 빛 아래 모든 공격을 받아내야 하는 표적이 되어버렸다. 이 거대한 저택 안의 차가운 전쟁은 이제 막 서막을 올리고 있었다. 권씨 저택에서의 삶은 강서연에게 있어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위를 걷는 것과 같았다. 겉으로는 평온했지만 언제 어디서 날아올지 모르는 위협에 대비해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그녀는 아이들의 일과를 재편성했다. 예측 불가능한 산책 시간, 매일 바뀌는 식단, 심지어는 잠자리에 드는 순서까지. 모든 것은 혹시 모를 외부의 관찰자에게 패턴을 읽히지 않기 위한 계산된 행동이었다. 그날 오후는 유난히 고요했다. 서연은 쌍둥이와 함께 저택 2층에 위치한 거대한 놀이방에 있었다. 사방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 정원이 한눈에 들어오는 세상의 모든 장난감을 모아놓은 듯한 아이들의 천국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저 사방이 노출된 위험한 공간일 뿐이었다. 그녀가 방탄 유리로 교체를 요구한 바로 그곳이었다. 선생님, 이것 좀 보세요. 제가 만든 로봇이에요. 준서가 자랑스럽게 레고 블록으로 만든 로봇을 들어보였다. 아줌마라는 호칭은 어느새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그녀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평범한 감정들을 일깨웠다. 그것은 낯설었지만 싫지 않은 느낌이었다. 바로 그 평화가 깨진 것은 순식간이었다. 갑자기 저택 전체에 날카로운 화재 경보가 울려 퍼졌다. 붉은 비상등이 깜빡이며 복도를 비췄고
자동 스프링클러가 작동할 준비를 하는 기계음이 들렸다. 아이들이 겁을 먹고 서연에게 달려들었다. 선생님, 불이야, 괜찮아. 아무 일도 아닐 거야. 서연은 아이들을 다독이면서도 온 신경을 곤두세웠다. 너무나도 자기적인 타이밍. 그녀의 감각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놀이방 인터컴을 눌러 오집사를 연결했다. 오집사님, 상황이 어떻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오집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방 쪽 환풍기에서 연기가 좀 났을 뿐이에요. 강서연 씨가 새로 설치한 보안 시스템이 과민 반응해서 이 사달을 만든 거 아닙니까? 보안팀이 확인 중이니 오집사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연은 인터컴을 꺼버렸다. 주방, 이곳 놀이방과는 저택의 정반대편에 위치한 곳이었다. 모든 인력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을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양동작전이었다. 서연의 시선이 놀이방의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향했다. 정원은 평화로웠다. 지저귀는 새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십.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협의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아이들을 데리고 놀이방 가장 안쪽, 창문에서 가장 먼 구석으로 이동했다. 자, 지금부터 새로운 게임을 할 거야. 소리 없이 숨기 게임. 그녀는 아이들을 책장 뒤편에 좁은 공간으로 이끌었다. 바로 그때였다. 아주 미세한 벌의 날갯짓 같은 저주파음이 그녀의 귓가를 스쳤다. 일반인은 들을 수 없을 정도의 미세한 소음. 서연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창밖을 보았다. 그곳에는 정원의 나무 그림자에 교묘하게 몸을 숨긴 채 공중에 떠있는 검은색 드론이 있었다. 장난감 드론이 아니었다. 소음을 최소화한 스텔스 기능, 고성능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아래에 장착된 정체를 알 수 없는 작은 원통형 장치. 서연은 즉시 놀이방의 모든 환기구를 확인했다. 그녀가 부임한 이후 아직 업그레이드하지 못한 유일한 시스템 역시나. 환기구에서 아주 희미하고 색깔 없는 가스가 새어나오고 있었다. 수면가스 혹은 그보다 더 지독한 무언가일 수도 있었다. 드론은 외부에서 가스를 주입하는 동시에 내부 상황을 감시하고 있었다. 완벽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시간이 없었다. 소리를 지르거나 도움을 요청할 경우 적들은 즉시 다음 단계로 넘어갈 것이다. 어쩌면 저 드론에 폭발 장치가 달려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준서야, 재하야, 지금부터 선생님 따라서 숨을 참는 거야. 누가 더 오래 참나 내기하자. 서연은 다급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아이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놀이방 한쪽에 있는 작은 세면대로 달려가 수건 여러 장을 물에 흠뻑 적셨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달려가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아주었다. 자, 시작. 아이들은 게임인 줄로만 알고 순순히 그녀의 말을 따랐다. 서연은 남은 수건으로 자신의 코와 입을 막았다. 이제 위협의 근원을 제거해야 했다. 그녀의 시선이 방안을 빠르게 훑었다. 무기가 될 만한 것. 아이들의 장난감 야구방망이 플라스틱. 레고 블록 너무 가벼움. 인형 쓸모없음. 그때 그녀의 눈에 놀이방 한가운데 장식용으로 놓여있던 통소회로 만들어진 F1 경주용 자동차 미니어처 모델이 들어왔다. 무게는 최소 5kg 이상. 충분했다. 문제는 방탄유리였다. 저 드론을 파괴하려면 창문을 깨고 직접 타격해야 했다. 하지만 방탄유리는 웬만한 충격으로는 흠집도 나지 않는다. 약점은 항상 존재한다. 과거. 그녀의 스승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다. 그녀는 유리창의 가장자리를 살폈다. 아무리 강한 유리라도 프레임과 연결되는 모서리는
다른 부분보다 충격에 취약하다. 그리고 가장 약한 지점은 충격이 집중되는 한 점이다. 서연은 자동차 모델의 가장 뾰족한 부분인 앞쪽 스포일러를 쥐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온몸의 근육이 폭발 직전의 용수철처럼 팽팽하게 수축했다. 그녀의 눈빛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하프 짧은 기압과 함께 그녀는 온 힘을 실어 자동차 모델을 유리창의 오른쪽 하단 모서리를 향해 내리꽂았다. 광! 엄청난 굉음과 함께 방탄 유리에 거미줄 같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한 번의 타격으로는 부족했다. 그녀는 같은 지점을 쉴 새 없이 내리쳤다. 2번, 3번, 4번째 타격 만에 마침내 유리가 견디지 못하고 안쪽으로 무너져 내렸다. 날카로운 유리 파편들이 비처럼 쏟아졌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창밖에 드론이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한 듯 잠시 공중에서 비틀거렸다. 바로 그 찰나의 순간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외쳤다. 눈 감고 귀 막아. 그녀는 깨진 유리창의 구멍으로 몸을 반쯤 내밀었다. 드론과의 거리는 약 10m. 그녀는 다시 한번 자동차 모델을 움켜쥐었다. 투수가 와인드업을 하듯 그녀의 팔이 크게 휘둘러졌다. 모든 계산이 순식간에 머릿속에서 이루어졌다. 바람의 세기, 드론의 미세한 움직임, 물체의 무게와 회전력, 스웩, 공기를 가르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쇳덩어리가 검은 탄환처럼 날아갔다. 그리고 정확하게 드론의 프로펠러 중앙 부분을 강타했다. 비벽, 프로펠러가 박살나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균형을 잃은 드론은 미친 듯이 비틀거리다. 결국 힘을 잃고 연기를 뿜으며 정원 아래로 추락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유리가 깨지는 소리를 듣고 달려온 보안팀과 권지훈이 놀이방문을 박차고 들어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전쟁터와 같은 광경이었다. 산산조각 난 방탄유리, 바닥에 흩어진 파편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서서 겁에 질린 아이들을 품에 꼭 껴안은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강서연. 그녀의 팔에서는 유리 파편에 긁힌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권지훈의 시선은 그녀를 지나 깨진 창문 너머 정원에 추락해 연기를 피우고 있는 드론의 잔해에 가닿았다. 그는 모든 상황을 즉시 파악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었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자신의 심장부,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에서 벌어진 대담하고 치밀한 습격. 그는 부하들에게 소리쳤다. 당장 저택을 봉쇄해 외부 침입 흔적을 샅샅이 뒤져 저 드론. 먼지 하나까지 수거해서 분석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갔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심이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자책과 그녀의 능력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은 시선만이 남아있었다. 그날 밤 임시로 판자로 막아놓은 놀이방에서 권지훈은 강서연과 마주섰다. 아이들은 다행히 가스를 거의 흡입하지 않아 무사했고 지금은 안정제를 맞고 잠들어 있었다. 권지훈은 추락한 드론의 분석 결과를 담은 태블릿을 그녀에게 내밀었다. 군용으로 특수 제작된 스텔스 드론. 민간 시장에서는 절대 구할 수 없는 물건이었다. 가스는 인체에 무해한 강력 신경 안정제로 10분 이상 흡입 시 성인 남자도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종류였다. 납치를 위한 준비물, 하마터면 모든 걸 잃을 뻔했군. 권지훈의 목소리는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당신 정체가 뭐야 같은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다. 그런 것은 이제 중요하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피 묻은 팔을 잠시 바라보다가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들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립되는 순간이었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아닌 같은 적을 둔 동맹으로서 말해. 뭐가 필요한 거지? 사람이든 장비든 돈이든 당신이 필요한 거라면 뭐든지 지원하겠어. 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당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은 명령이 아닌 간절한 요청이었다. 강서연의 완벽했던 평범한 청소부라는 위장은 오늘 산산조각 난 유리창과 함께 완전히 부서져 버렸다. 그 조각난 파편들 위로 오랫동안 숨겨왔던 전사의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다. 드론 습격 사건 이후 권 씨 저택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얼어붙었다. 보안 요원들의 수가 2배로 늘었고 그림자처럼 복도를 오가는 그들의 무표정한 얼굴과 허리춤의 무정이에서 흘러나오는 날카로운 소음은 저택을 거대한 군사 기지처럼 만들었다. 사용인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며 소리 죽여 수군거렸고 오집사의 날카로운 신경은 한계에 다다른 듯 보였다. 평화라는 이름의 얇은 막이 찢겨나가자 그 아래 감춰져 있던 불안과 불신이 맹독성의 포자처럼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다. 그러나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강서연과 권지훈 사이에는 기묘한 침묵과 이해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의 정체를 탐색하거나 의도를 의심하지 않았다. 공동의 적을 확인한 2마리의 늑대처럼 그들은 오직 서로의 눈빛만으로 소통하며 다음 행동을 가늠하고 있었다. 사건이 있고 이틀이 지난 늦은 밤 아이들이 잠든 것을 확인한 서연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막 샤워를 마치고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털며 창밖을 응시했다. 그때 방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가 들렸다. 이 시간에 그녀를 찾아올 사람은 단 1명뿐이었다. 문을 열자 역시나 권지훈이 서 있었다. 그는 평소에 갑옷 같던 수트 대신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무겁고 진지했다. 내 서재로 와주겠나 할 이야기가 있어. 그의 서재는 권지훈이라는 남자를 가장 잘 보여주는 공간이었다. 그의 사적인 성격이자 JH그룹의 미래가 결정되는 심장부, 그곳의 외부인을 그것도 고용인을 들인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의 표현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서재에 들어서자 그는 육중한 문을 닫고 잠그기까지 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시가 향과 오래된 종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파를 권하고 자신은 맞은편에 앉았다. 드론 잔해에서 지문이 나왔어. 권지훈은 서두 없이 본론으로 들어갔다. 전과 삼범의 용병 출신이야. 3일 전 밀항선으로 한국을 빠져나갔더군. 계좌 추적 결과 자금은 스위스 은행에 차명 계좌를 통해 여러 번 세탁된 후 현금으로 인출됐어. 꼬리는 잡히지 않았지. 완벽한 전문가의 솜씨야. 서연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이미 예상했던 바였다. 문제는 그 용병이 2년 전 내 사촌 동생인 권민혁 상무의 비자금 사건에 연루되었던 인물이라는 점이야. 그는 태블릿 PC를 서연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권민혁의 사진과 함께 복잡하게 얽힌 인물 관계도와 자금 흐름도가 펼쳐져 있었다. 민혁이는 어릴 때부터 그랬어. 언제나 내 것을 탐냈지. 아버지의 관심, 할아버지의 인정, 그리고 마침내 이 그룹의 후계자 자리까지. 놈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놈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놈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난 몇 년간 전쟁을 치러왔어. 하지만 놈이 내 아이들까지 건드릴 줄은
상상도 못했지.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와 함께 스스로에 대한 자책이 묻어났다. 세상 모든 것을 손에 쥔 남자였지만 정작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무력감. 왜 이 이야기를 저에게 하시는 겁니까? 서연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경찰이나 회사 보안팀을 믿을 수 없기 때문이야. 권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놈은 오랫동안 회사 내부에 자기 사람들을 심어왔어.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어설프게 수사를 의뢰했다가는 증거가 조작되거나 오히려 내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어. 지금 내 주변에서. 내가 완벽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 하나뿐이야. 강서연 씨, 그의 시선이 그녀를 똑바로 꿰뚫었다. 그것은 도움을 구하는 눈빛이었다. 한 번도 누구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남자가 처음으로 내미는 손이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겠어. 당신이 전직 특수요원이든 비밀 조직의 암살자였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당신의 능력이야. 당신은 내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고 어쩌면 이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라.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골랐다. 그의 제안은 서연의 삶을 또 한 번 뿌리째 뒤흔드는 것이었다. 나와 손을 잡읍시다. 이것은 더 이상 고용 계약이 아니야. 동맹 관계지. 당신은 내 아이들을 지키고 나는 당신에게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겠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끝나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돈이든 새로운 신분이든 당신이 원하는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책임지고 보장하겠어. 서연은 대답 없이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다. 그녀는 도망치고 있었다. 피와 배신으로 얼룩진 과거로부터. 하지만 운명은 집요하게 그녀를 다시 전장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을 향해 웃어주던 순수한 얼굴. 자신을 의지하며 품에 안기던 작은 온기. 그녀는 이미 이 싸움의 가장 깊숙한 곳에 발을 들여놓은 상태였다. 외면한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위협의 근원을 뿌리 뽑는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권지훈을 바라보았다. 제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 한마디에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던 벽이 허물어졌다. 그날 이후 권지훈의 서재는 두 사람만의 비밀작전 본부가 되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 되면 서연은 서재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보를 교환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다. 권지훈은 JH그룹의 방대한 정보망을 통해 권민혁의 모든 움직임을 추적했고 서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다음 공격을 예측하고 방어 전략을 세웠다. 그녀는 권민혁의 성격, 행동 패턴, 심지어는 그의 작은 습관까지 분석하며 그의 심리를 파고들었다. 마치 체스판 위의 말들을 움직이듯 그녀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지휘했다. 권민혁은 극도로 오만하지만 동시에 매우 신중한 인물입니다. 드론 공격이 실패한 지금 그는 더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물리적인 공격보다는 회장님과 저를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신뢰관계를 파괴하는 것, 서연이 회의실의 화이트보드처럼 사용되는 유리벽에 인물 관계도를 그리며 말했다. 권지훈은 그녀의 날카로운 분석력에 감탄하며 대화에 빠져들었다. 그는 처음으로 누군가와 자신의 고민과 전략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다. 비서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의 가장 깊은 속내까지. 그녀는 단순한 경호원이 아니라 그의 유일한 참모이자 전략가였다.
대화는 종종 전략 회의를 넘어 사적인 영역으로 흘러들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죽은 아내의 빈자리를 보았고, 그녀는 그에게서 차가운 가면 뒤에 숨겨진 한 남자의 외로움과 고뇌를 보았다. 어느 늦은 밤, 회의를 마치고 서재를 나서는 서연에게 권지훈이 무심코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강해져야만 했지? 서연의 발걸음이 멈췄다.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대답했다. 지키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국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후회가 담겨 있었다. 권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도 자신처럼 지우고 싶은 상처가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관계는 동맹을 처음사 제네디온 디노마데아스죠. 같은 상처를 가진 두 영혼의 교감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서재의 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권지훈은 위스키 잔을 기울였다. 그의 시선은 서연이 앉았던 소파의 빈자리에 머물렀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필요악으로 시작된 관계였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텅 비어 있던 세상에 예상치 못한 온기와 함께 가장 믿음직한 존재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그녀에게 점점 더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감정은 단순한 신뢰 이상의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다. 권지훈의 막강한 정보망은 단단한 벽에 부딪혔다. 권민혁은 뱀처럼 교활했다. 그는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고 공식적인 통신 기록이나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그 어떤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든 길은 막다른 골목으로 이어졌고 권지훈은 처음으로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의 존재를 느끼며 초조해했다. 늦은 밤의 서재, 권지훈은 타오르는 벽난로를 응시하며 위스키 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강서연이 조용히 서서 그가 수집한 방대한 자료들이 정리된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다. 놈은 유령이야. 내 모든 정보원을 동원했지만 건져 올린 건 아무것도 없어. 마치 허공에 주먹질을 하는 기분이야. 권지훈의 목소리에는 깊은 무력감이 배어 있었다. 그는 언제나 전장의 최전선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령관이었지만 지금은 안개 속에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기다려야 하는 처지였다. 최첨단 기술에는 허점이 있습니다. 서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혼란스러운 그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가장 완벽한 보안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것은 해킹 프로그램이 아니라 경비원의 작은 실수나 내부인의 탐욕 같은 인간적인 약점입니다. 권민혁 상무 같은 인물은 자신의 손을 더럽히지 않죠. 대신 사람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반드시 흔적을 남깁니다. 입을 통해, 행동을 통해. 그녀는 스크린을 끄고 권지훈을 돌아보았다. 제가 그 흔적들을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저는 이 집에서 부모이자 경호원입니다. 때로는 투명 인간이기도 하죠. 사람들은 권력자 앞에서는 입을 닫지만 자기들끼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자신들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존재 앞에서는 경계심을 풀게 되죠.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아날로그적이었다. 첨단 기술이 닿지 않는 그림자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가 인간관계의 미세한 균열 속에서 정보를 캐내겠다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잠시 망설였다. 위험한 방법이었다. 그녀를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신뢰를 담은 무언의 허락이었다. 다음 날부터 서연은 유령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들의 곁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아침 일찍 그녀는 주방 보조들이 식재료를 나르는 것을 도왔다. 무거운 상자를 함께 들어주며
그녀는 그들의 고충을 들어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최근 오집사가 외부 업체로부터 개인적인 약재 상자를 받고 있으며 그 배송을 담당하는 것이 얼마 전 새로 고용된 운전기사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후에는 정원사들과 함께 허브를 손질했다.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그녀의 모습은 영락없는 평범한 노동자의 모습이었다. 정원사들은 경계심 없이 입을 열었고 서연은 드론이 추락했던 지점 주변의 흙이 누군가에 의해 파헤쳐졌다가 다시 덮인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던 새로운 운전기사를 보았다는 목격담을 확보했다. 밤에는 운전기사들의 휴게실에 따뜻한 커피를 들고 찾아갔다. 고된 하루를 마친 기사들은 그녀의 작은 친절에 고마워하며 온갖 푸념을 쏟아냈다. 그 속에서 서연은 문제의 신입기사가 유난히 저택의 보안 시스템, 특히 CCTV 사각지대에 대해 묻고 다녔다는 정보를 얻었다. 작고 사소한 정보들이었다. 따로 떼어놓고 보면 아무 의미 없는 조각들. 하지만 서연의 머릿속에서는 이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퍼즐처럼 맞춰지고 있었다. 오집사, 의문의 약재 상자, 신입 운전기사, CCTV 사각지대, 드론, 모든 것이 희미한 선으로 연결되고 있었다. 결정적인 한 조각이 부족했다. 기회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다. JH그룹이 후원하는 대규모 자선 갈라 행사가 열리게 된 것이다. 서울의 모든 정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당연히 권지훈과 권민혁도 참석해야 했다. 제가 함께 가겠습니다. 서연이 말했다. 경호 인력은 충분해. 당신은 아이들 곁에 공식적인 경호원으로 가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행사장 스태프로 잠입하겠습니다. 권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위험해. 절대 안 돼. 권민혁이 가장 경계심을 푸는 곳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화려한 무대 위일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진짜 정보는 파티장이 아니라 음식을 나르는 엘리베이터 안이나 주방 뒤편의 쓰레기통 옆에서 오고 갑니다. 저를 막지 마십시오. 이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단호해서 권지훈은 더 이상 반대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안전이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대담함과 지략에 또 한 번 매료되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인맥을 동원해 행사 케이터링 업체에 강서연이라는 이름의 임시 직원을 완벽하게 위장시켜 심어 넣었다. 갈라 행사의 밤, 서연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검은색 유니폼을 입은 채 샴페인 잔을 가득 실은 쟁반을 들고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아무도 그녀에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녀는 배경의 일부, 보이지 않는 존재였다. 그녀의 귀는 모든 소리를 흡수했고 그녀의 눈은 모든 움직임을 포착했다. 그녀는 권민혁과 유진아가 함께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 주변에는 아첨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들 근처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샴페인을 권하며 대화에 귀를 기울였다. 유진아가 샴페인 잔을 신경질적으로 내려놓으며 권민혁에게 속삭였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깟 부모 하나 처리 못해서 일을 이렇게 그르쳐. 권민혁은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성급하게 굴지 마. 큰 그림을 봐야지. 오래된 가구는 이제 곧 쓸모가 없어질 거야. 이번에 주는 약이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 그 가구가 치워지면 집안은 텅 비게 될 거고 그럼 그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어. 그 성가신 가시도 자연스럽게 뽑아낼 수 있을 테고 오래된 가구, 약, 마지막 선물. 서연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이 섬광처럼 맞춰졌다. 오래된 가구는 수십 년간 권씨 집안을 지켜온 오집사를 의미하는 암호였다. 오집사는 권민혁에게 매수되어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셔틀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제 그녀의 쓸모가 다하자 마지막 선물이라는 이름의 독을 건네 제거하려는 계획 오집사가 제거되면 그녀의 죽음은 자연스럽게 강서연에게 의심의 화살이 되어 돌아올 것이었다. 내부의 적을 만들어 권지훈과 강서연의 신뢰관계를 파괴하려는 서연이 예측했던 바로 그 계략이었다. 서연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나와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권지훈에게 암호화된 메시지를 보냈다. 가구 교체 예정, 마지막 배송, 즉시 차단 바람. 그날 밤 저택으로 돌아온 권지훈과 서연은 서재에서 다시 마주했다. 권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오집사는 그의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해온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다. 하지만 서연이 내놓은 증거들과 정황은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는 서연이 지난 며칠간 모아온 정보들을 나열하며 흩어져 있던 점들을 하나의 선으로 이어가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았다. 그녀의 추리에는 한치의 비약도, 감정적인 억측도 없었다. 오직 냉철한 사실과 논리만이 존재했다. 그는 자신이 지금까지 그녀의 아주 작은 일부만을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단순한 무인이 아니었다. 뛰어난 지략가이자 어둠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지닌 존재였다. 권지훈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갔다. 두 사람의 거리가 한 뼘도 채 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파티장에서 돌아왔지만 그녀의 눈은 지친 기색 없이 오히려 별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뺨에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을 부드럽게 넘겨주었다. 그의 손길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당신이 없었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그 안에는 감탄과 안도와 그리고 그 자신도 미처 정에 내리지 못한 깊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하는 말이 아니었다. 한 남자가 자신의 세상을 구해준 한 여자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다. 그 순간 서재 안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밀도를 띠기 시작했다. 권지훈의 서재는 이제 더 이상 한 사람만의 성체가 아니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그곳에서 두 사람은 거대한 체스판을 앞에 둔 마스터처럼 적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권민혁이 오집사를 이용해 강서연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다는 것은 명백했다. 방어만으로는 이길 수 없었다. 그들이 이기기 위해서는 적이 파놓은 함정 속으로 직접 뛰어들어 그 함정의 주인을 끌어내리는 수밖에 없었다. 이 방법은 당신을 너무 위험하게 만들어. 권지훈의 목소리에는 반대 의사와 함께 그녀를 향한 깊은 염려가 묻어났다. 그의 계획은 오집사를 미리 확보하고 권민혁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것이었다. 안전했지만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는 없는 미봉책이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얻는 것도 없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서재의 거대한 유리벽에 마크로 도면을 그리며 설명하기 시작했다. 권민혁은 오만합니다. 그는 저를 그리고 회장님의 신뢰를 얕보고 있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한 시나리오를 짰다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 믿음을 역이용해야 합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주는 척하는 겁니다. 그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제 손으로 관뚜껑을 닫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의 완벽한 계획 앞에서 권지훈은 결국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회사의 명운과 가족의 안전, 그리고 그녀의 목숨까지도 그녀의 판단에 걸기로 결정했다.
그의 신뢰는 이제 맹목적인 수준에 가까웠다. 작전의 첫 단계는 미끼를 만드는 것이었다. 권지훈은 의도적으로 회사 내부에 정보를 흘렸다. 자신이 권민혁의 모든 비리를 담은 비밀 장부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저택 서재의 개인 금고에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이었다. 소문은 권민혁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경로를 통해 퍼져나갔다. 그 장부만 손에 넣으면 권민혁은 권지훈을 협박하고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있는 결정적인 무기를 쥐게 되는 것이었다. 미끼를 던진 지 사흘째 되는 날, 권민혁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오집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연을 찾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약상자가 들려 있었다. 강서연 씨, 회장님께서 서재 정리를 좀 부탁하셨는데 내가 몸이 좋지 않아서 대신 좀 해줄 수 있겠소 이건. 상무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보약인데 기운이 하나도 없네. 그녀의 영의는 어설펐지만 절박했다. 서연은 그녀의 눈동자에서 공포와 탐욕이 뒤섞여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못 이기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걱정 마시고 푹 쉬세요. 서연은 오집사의 시야 안에서 보란듯이 서재로 들어갔다. 그녀는 청소 도구를 들고 금고 주변을 닦았다. 그녀의 지문이 금고 표면에 선명하게 남도록 모든 것은 서재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에 고스란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 검은 옷을 입은 오집사가 서재에 몰래 들어왔다. 그녀는 권민혁이 건네준 소형 해제 장치로 금고를 열었다. 금고 안에는 권지훈과 서연이 미리 준비해둔 가짜 장부가 놓여 있었다. 오집사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꺼내 품에 숨기고 곧장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녀의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그 장부를 숨겼다. 그녀가 방을 나서는 순간 그녀의 등 뒤로 보이지 않는 덫이 철컥하고 닫혔다. 다음 날 아침 권 씨 저택은 발칵 뒤집혔다. JH그룹의 감사팀과 이사진 몇몇이 굳은 얼굴로 들이닥쳤다. 권민혁과 유진아도 소식을 듣고 걱정이 되어 달려왔다는 듯 위선적인 표정으로 그들 뒤를 따랐다. 회장님, 익명의 제보가 있었습니다. 회사에 존망이 걸린 1급 기밀 문서가 도난당했으며 범인이 바로 이 저택 안에 있다고 합니다. 감사팀장이 권지훈에게 보고했다. 권지훈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차가운 분노가 서린 얼굴로 서 있었다. 권민혁이 앞으로 나섰다. 형님, 정말 유감입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범인으로 저 여자가 지목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거실 한가운데에 무표정하게 서 있는 강서연을 향했다. 유진아는 경멸과 승리감이 뒤섞인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쏘아보았다. 말도 안 돼. 저 여자가 산업 스파이였다니. 어쩐지 처음부터 근본 없는 티가 나더라니. 상황은 완벽하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감사팀은 내부 규정에 따라 저택 수색을 요청했고 권지훈은 마지못해 허락하는 척했다. 강서연 씨의 방부터 수색하겠습니다. 감사팀과 권민혁, 유진아가 서연의 방으로 향했다. 그들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의기양양했다. 잠시 후 한 감사팀 직원이 옷장에서 문제의 장부를 찾아 들고 나왔다. 찾았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권민혁의 입가에 억누를 수 없는 미소가 번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럴 수가. 강서연 씨. 당신을 산업 스파이 및 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해야겠습니다. 형님, 죄송하지만 이건 회사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입니다. 그가 승리를 선언하며 서연에게 다가서는 순간이었다. 잠깐만요. 처음으로 서연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다. 그 장부가 맞습니다. 하지만 넘기시기 전에 맨 마지막 장을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그녀의 말에 감사팀장이
의아한 표정으로 장부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회계 장부 대신 빼곡하게 손으로 쓴 글씨와 함께 피로 찍은 듯한 붉은 지장이 찍혀 있었다. 그것은 오집사에 잡힐 유서이자 모든 범행을 기록한 자백서였다. 권민혁에게 돈과 독이 든 보양을 받고 그의 지시에 따라 드론 공격을 위한 내부 정보를 제공했으며 오늘 강서연에게 누명을 씌우기 위해 이 장부를 직접 숨겼다는 내용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권민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가 미친 듯이 소리치는 순간 권지훈이 손짓을 했다. 서재의 문이 열리고 그의 경호팀과 함께 경찰들이 들이닥쳤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간신히 목숨을 건진 채 휠체어에 앉아있는 오집사가 있었다. 서연의 팀이 그녀가 독약을 마신 직후 들이닥쳐 해독제를 투여하고 병원으로 옮겼던 것이다. 권지훈이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모든 것이 녹화되어 있다. 미녀가 네가 오집사에게 이 짓을 지시하는 목소리, 오집사가 내 지시대로 서연 씨 방에 장부를 숨기는 영상, 전부 다 네가 판 완벽한 함정은 사실 처음부터 널 위한 무대였어.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데는 1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다. 권민혁의 오만했던 얼굴은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결국 경찰의 손에 무력하게 끌려나갔다. 유진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자신의 미래가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린 현실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넋을 잃고 서 있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된 것일. 사과하기에 바쁜 이사진들과 당황한 감사팀원들, 그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권지훈은 오직 한 사람에게로 걸어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치의 미동도 없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강서연. 그는 그녀의 앞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안도감, 자부심, 그리고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깊고 뜨거운 감정.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그녀에 대한 신뢰 위에 걸었고 그녀는 그에게 가장 완벽한 승리를 안겨주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불완전했던 동맹은 이제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권민혁의 체포는 JH그룹이라는 거대한 강철 제국에 파문을 일으킨 작은 돌멩이에 불과했다. 진짜 폭풍은 그로부터 48시간 후 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대외의실에서 시작되었다. 긴급 이사회 소집 안건은 사내보안 및 임원 자격에 관한 중대 사안. 이사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서 회의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권력 다툼의 연장선으로 권지훈 회장이 사촌 동생을 숙청하기 위한 명분 쌓기 정도로 여기고 있었다.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권지훈이 얼음 조각 같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의 등장은 언제나처럼 좌중을 압도했다. 하지만 오늘 이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조금의 위축도 없이 함께 걸어 들어오는 한 여인이었다. 강서연. 그들은 그녀를 회장의 아이들을 돌보는 보모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녀에게서는 하녀나 보모의 기운을 찾아볼 수 없었다. 단정하게 묶은 머리,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정장, 그리고 회의실의 그 어떤 거물 앞에서도 흔들림 없는 단단한 눈빛. 그녀는 마치 오랜 세월 전장을 누벼온 지휘관처럼 보였다. 권지훈은 상석에 앉지 않았다. 그는 회의 테이블의 중앙, 마치 법정의 검사석 같은 위치에 섰다. 서연은 그의 바로 뒤에 그림자처럼 섰다. 오늘 이 자리는 한 개인의 비리를 논하기 위해 소집된 것이 아닙니다.
권지훈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정적을 갈랐다. 이것은 우리 JH그룹의 근간을 뒤흔들고 인간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선 범죄에 대한 심판의 자리입니다. 그의 말에 몇몇 이사들이 불편한 듯 헛기침을 했다. 권지훈은 아랑곳하지 않고 손짓했다. 회의실에 거대한 스크린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저택 서재의 CCTV 화면이었다. 오집사가 금고를 열고 장부를 훔쳐 강서연의 방에 숨기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권민혁 상무는 회사의 기밀 문서를 훔쳐 경쟁사에 팔아넘기려 했다는 누명을 강서연 씨에게 씌우려 했습니다. 명백한 산업 스파이 행위이자 무고입니다. 권민혁과 가까웠던 한 이사가 반박했다. 이 영상만으로는 권 상무가 지시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저 집사가 독단적으로 저지른 일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권지훈은 그를 차갑게 쏘아보았다. 그래서 두 번째 증거를 준비했습니다. 스크린이 바뀌었다. 병실에 누워있는 오집사의 영상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권민혁에게 어떻게 매수되었는지, 그의 지시에 따라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를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리고 마지막, 권민혁이 건넨 보약이 사실은 심장마비를 유발하는 독약이었으며 자신을 제거하여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을 눈물로 호소했다. 살인미수, 권력 다툼이라는 단어로는 포장할 수 없는 끔찍한 범죄의 실체에 회의실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지훈의 목소리는 더욱 차가워졌다. 그는 리모컨을 눌러 세 번째 자료를 화면에 띄웠다. 저택 정원에 추락했던 군용 스텔스 드론의 분석 보고서였다. 드론의 재원, 탑재되었던 신경안정제 가스의 성분, 그리고 드론 잔해에서 발견된 용병의 지문과 그의 해외 도피 경로까지 모든 증거는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권민혁 상무는 자신의 야망을 위해 제 아이들을, 고작 7살짜리 아이들을 납치하려 했습니다. 납치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회의실의 공기는 완전히 얼어붙었다. 이것은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의 문제가 아니었다. 인간성의 문제였다. 이사들은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눈으로 화상 연결을 통해 회의를 지켜보고 있던 권민혁을 바라보았다. 구치소의 접견실. 화면 속 권민혁의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그는 마치 잘 짜인 연극을 감상하듯 팔짱을 낀 채 권지훈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었다. 형님, 정말 대단한 시나리오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제가 직접 지시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는 없지 않습니까? 저 혼자만의 생각입니까? 이사님들, 그는 여전히 자신을 지지해줄 세력이 있다고 믿고 있었다. 자신과 함께 부정한 이익을 나눠 가졌던 이사들이 결코 자신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했다. 권지훈의 입가의 냉소가 어렸다. 결정적인 증거를 원하나 좋아. 보여주지. 화면이 마지막으로 바뀌었다. 갈라 행사장에 시끄러운 음악 소리가 배경으로 깔리고 유진아와 권민혁의 속삭임이 녹음된 파일이 재생되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해? 그깟 부모 하나 처리 못해서 일을 이렇게 그르쳐. 성급하게 굴지 마. 오래된 가구는 이제 곧 쓸모가 없어질 거야. 이번에 주는 약이 마지막 선물이 될 테니 음성 파일은 완벽했다. 날짜, 시간, 그리고 음성 분석을 통해 발화자가 권민혁과 유진아가 맞다는 전문가의 소견서까지 첨부되어 있었다. 이제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화면 속 권민혁의 평온했던 가면이 마침내 깨지기 시작했다. 그의 눈이 분노로 이글거렸다. 이사들은 고개를 숙이거나 서로의 눈치를 보며 그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먼저 뛰어내리는 쥐들처럼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순간이었다. 권민혁이 갑자기 화면을 향해
미친 듯이 웃기 시작했다. 그의 웃음소리는 접견실의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 전체에 소름 끼치게 울려 퍼졌다. 그래, 맞아. 내가 했다. 내가 다 했어.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카메라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며 소리쳤다. 원래 다 내 것이었어. 저 회장 자리도. JH그룹도. 전부 다 내 것이어야 했다고 할아버지는 언제나 너만 편애했지. 너는 언제나 내 것을 빼앗아갔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날 심판하겠다고 내까짓 게 뭔데. 그의 분노는 권지훈을 향해 있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저주는 다른 곳을 향했다. 그의 시선이 권지훈의 뒤에 서 있는 강서연에게로 향했다. 그리고 너, 근본도 없는 더러운 계집. 내년만 아니었으면 모든 게 완벽했어. 네가 감히 내 계획을 망쳐. 그는 경비들에게 제지당하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악에 바친 목소리로 외쳤다.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권지훈, 내 놈의 약점이 뭔지 나는 아주 잘 알아. 내 놈의 그 빌어먹을 새끼들이 살아있는 한. 이 게임은 절대 끝나지 않아. 내가 감옥에서 나오든 죽어서 지옥에서 돌아오든 반드시 내 놈의 모든 것을 빼앗고 말 거다 기다려. 똑똑히 지켜보라고. 그의 마지막 말은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백한 살해 예고이자 개인적인 원한이 담긴 처절한 선전포고였다.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은 그의 섬뜩한 저주에 얼어붙었다. 권력 싸움은 이제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복수극으로 변질되고 있었다. 화면이 꺼지고 권민혁은 경비들에게 끌려나갔다. 대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권지훈은 미동도 없이 꺼진 스크린을 응시했다. 그의 두 주먹이 하얗게 될 때까지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는 전쟁에서 이겼지만 새로운, 더 위험한 전쟁의 시작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전쟁의 최전선에는 바로 그의 아이들과 강서연이 서게 될 것이었다. 권민혁의 광기 어린 협박은 빈말이 아니었다. 그는 감옥이라는 철창 안에 갇혔지만 그의 독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직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퍼져 있었다. 그가 사라진 후에도 그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그림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권지훈과 강서연은 승리했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저택의 경계 태세는 계엄령 수준으로 격상되었고 서연은 단 한순간도 아이들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폭풍전의 고요함은 사람의 피를 말렸다. 보이지 않는 위협 속에서 권지훈과 서연의 관계는 더욱 단단하게 묶였다. 그들은 더 이상 서로에게 존댓말을 쓰지 않았다. 생사를 함께 넘나든 전우처럼 그들은 짧은 단어와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생각을 읽을 수 있었다. 권지훈은 서류 더미 속에서 밤을 새우면서도 틈만 나면 그녀와 아이들이 있는 곳을 확인했다. 그의 시선에는 이제 회장의 위험 대신 오직 한 여자를 향한 깊은 염려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권민혁의 마지막 카드는 가장 예측 가능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던져졌다. 아이들의 정기 건강검진일 최고의 보안을 자랑하는 JH그룹 소유의 VIP 병원에서 진행되는 일정이었지만 저택을 나서야 한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위험 요소였다. 내가 직접 가겠어. 서연이 말했다. 그녀는 공식 경호팀의 요란한 동선을 믿지 않았다. 경호 차량 행렬은 미끼로 보내. 나와 아이들은 저 차를 이용하겠어. 그녀가 가리킨 것은 차고 가장 구석에 있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이었다. 외관은 평범했지만 서연이 지난 몇 주간 권지훈의 지원을 받아 직접 개조한 움직이는 요새였다. 방탄유리와 특수합금 장갑, 타이어가 터져도 주행이 가능한 럼플렛 타이어,
그리고 그녀만이 아는 몇 가지 비밀 장치까지 권지우는 반대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그녀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는 듯했다.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는 공식 경호 차량들이 병원을 향해 출발하고 10분 뒤 서연이 직접 운전하는 세단이 조용히 저택을 빠져나갔다. 뒷좌석에는 준서와 재하가 아무것도 모른 채 장난을 치고 있었다. 문제는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 위에서 발생했다. 광 엄청난 굉음과 함께 그들의 차 앞으로 달리던 대형 트럭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리며 앞서가던 차들을 무자비하게 들이받았다. 순식간에 다리 위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변했다. 연쇄 추돌, 아수라장이 된 도로 위로 검은 연기가 피어올랐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사방에서 터져 나왔다. 고전적이지만 가장 확실하게 목표물에 발을 묶는 방법이었다. 선생님, 무서워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그녀의 좌석 등받이를 붙잡았다. 괜찮아. 그냥 아주 큰 교통사고일 뿐이야. 서연은 침착하게 아이들을 안심시키면서도 백미러를 통해 등 뒤에서 다가오는 위협을 확인했다. 경찰차와 구급차로 위장한 검은색 밴 여러 대가 사고 현장을 비집고 그들의 차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울렸지만 그들의 움직임은 인명을 구조하려는 자들의 것이 아니었다. 목표물을 포위하는 사냥꾼들의 것이었다. 준서야, 재하야,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마지막 게임을 할 거야.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두 눈을 꼭 감고 귀를 막아. 그리고 속으로 100까지 세는 거야. 내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절대로 눈을 뜨거나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알았지? 가장 잘하는 사람에게 아빠가 아주 멋진 선물을 주실 거야. 아이들이 겁에 질린 채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평온했던 가면이 벗겨지고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냉혹한 전사의 얼굴이 드러났다. 그녀는 운전대 아래의 비밀 버튼을 눌렀다. 차체 하부에서 자욱한 연막이 뿜어져 나와 순식간에 차 주변을 뒤덮었다. 동시에 바닥에서는 미끄러운 기름이 살포되었다. 다가오던 괴한들이 연막과 기름에 미끄러지며 허둥대는 사이 서연은 운전석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녀의 움직임은 더 이상 잘 훈련받은 수준이 아니었다. 그것은 살인병기의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땅에 떨어진 수의 파이프를 집어들고 가장 먼저 다가온 괴한의 목을 가격했다. 비명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쓰러지는 적을 방패 삼아 그녀는 다른 괴한의 손에서 총을 빼앗아 그의 관자놀이에 총구를 박아 넣었다. 총성과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연막 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방가쇠를 당기고 적의 관절을 부수고 급소를 공격했다. 그녀의 모든 움직임은 오직 생존과 파괴를 위해 수만 번 반복된 처절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적의 수는 너무 많았다. 그녀가 앞쪽의 적들을 상대하는 사이 다른 팀이 차의 뒷유리를 부수고 재하를 낚아챘다. 선생님, 재하의 비명소리에 서연의 세상이 순간 멈췄다. 그녀가 고개를 돌렸을 때 검은 복면을 쓴 남자가 재하를 안고 다리 난간 너머 강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던 보트로 뛰어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재하야, 서연의 입에서 처음으로 절규에 가까운 외침이 터져 나왔다. 그녀는 남은 적들을 미친 듯이 쓰러뜨리고 준서를 차 안에 안전한 곳에 밀어 넣었다. 그리고 그녀 역시 다리 난간으로 달려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수십 미터 아래의 검은 강물 속으로 몸을 던졌다. 권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꾸려진 비상 상황실에서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고 있었다.
다리 위에 CCTV 영상, 서연의 차에서 보내오는 위치 신호, 경찰 무전, 그의 손에 모든 정보가 있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다.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강물 속으로 사라진 그녀. 강서연 한 사람뿐이었다. 물속에서 솟아오른 서연은 보트의 엔진 소리를 따라 헤엄쳤다. 그녀는 보트의 뒤쪽으로 몰래 접근해 소리 없이 갑판 위로 올라섰다. 보트 위에는 제아를 붙잡고 있는 권민혁의 최측근. 그림자라 불리는 남자와 다른 조직원 2명이 있었다. 역시 내년일 줄 알았다. 코드네임 나비. 그림자가 그녀를 보며 차갑게 웃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낯선 암호명에 서연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버리고 싶었던 과거의 이름. 아이를 내려놔. 너와 나의 문제다. 이 꼬마는 보험이야. 네가 우리 보스를 배신하고 사라진 것에 대한, 그리고 이번 일을 망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아주 비싼 보험이지.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했다. 서연은 몸을 날렸다. 좁은 보트 위에서 벌어진 마지막 사투. 그것은 기술이나 힘의 대결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는 자와 모든 것을 잃고 파괴하려는 자의 의지가 부딪히는 처절한 싸움이었다. 서연은 한쪽 팔에 총상을 입었지만 결국 그림자와의 목에 조타장치에 쇠사슬을 감아 그를 제압했다. 그녀는 숨막혀 하는 그를 내려다보며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속삭였다. 내 과거는 죽었어. 그리고 감히 내 아이들을 건드린 너희의 미래도 오늘 여기서 끝이야. 그녀가 마지막 힘을 주는 순간 그림자의 몸이 축 늘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서연은 피를 흘리는 팔로 제아를 끌어안았다. 아이는 겁에 질려 울고 있었지만 그녀의 품 안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멀리서 경찰 헬리콥터의 프로펠러 소리가 가까워져 왔다. 헬리콥터가 선착장에 내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권지훈이 미친 듯이 달려나왔다. 경찰과 경호원들의 제지를 뿌리치고 그는 오직 한 곳을 향해 달렸다. 피와 강물에 젖어 엉망이 된 채 그의 2 아들을, 아니 그녀의 2 아들을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있는 여자. 권지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떨리는 손을 뻗어 3 사람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서연과 준서와 재하를 피냄새와 화약냄새, 그리고 그녀의 천이 뒤섞여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경호원이나 동맹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을 지켜낸 세상 단 하나뿐인 여자를, 그리고 자신의 아이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어머니가 되어준 기적을 끌어안고 있었다. 물리적인 전쟁은 끝났다. 그리고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벽도 마침내 완전히 허물어 내리고 있었다.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피와 배신으로 얼룩졌던 계절을 씻어내고 새로운 풍경을 가져왔다. 권민혁의 제국은 무너졌고 그와 연관된 부패한 세력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다. JH그룹은 거대한 폭풍을 겪었지만 권지훈의 확고한 리더십 아래 더욱 단단하고 투명한 조직으로 재탄생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 곳은 그룹의 마철루가 아닌 높은 담장 안의 권씨 저택이었다. 차가운 군사기지 같던 저택에는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복도를 채웠고 정원에는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 사용인들의 얼굴에서는 경계심과 두려움 대신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다. 강서연은 더 이상 검은 정장을 입지 않았다.
그녀는 부드러운 스웨터와 편안한 면바지를 입고 아이들과 함께 쿠키를 굽거나 정원에서 식물에 물을 주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했지만 그 안에는 이제 날카로움 대신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허리에는 더 이상 총이 없었고 대신 재하의 작은 손이 언제나 그녀의 옷자락을 꼭 붙들고 있었다. 권지훈 역시 변했다. 그는 일하는 기계에서 아버지로 그리고 한 남자로 돌아오고 있었다. 그는 해가 지기 전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고 서재에 틀어박혀 서류를 보는 대신 아이들과 함께 소파에서 뒹굴며 장난을 쳤다. 그는 서연이 만든 따뜻한 저녁 식사를 먹으며 그날 회사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들을 이야기했다. 그의 변화는 회사 직원들에게는 충격적인 미스터리였지만 저태간의 세 사람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행복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행복 속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직 풀어야 할 마지막 매듭이 남아 있었다. 강서연의 과거, 나비라고 불렸던 여자의 시간, 어느 가을밤, 달빛이 정원을 은은하게 비추는 시간이었다. 서연은 테라스의 벤치에 앉아 손에 쥔 낡은 펜던트를 말없이 내려다보고 있었다. 권지훈이 조용히 다가와 그녀의 옆에 앉았다. 그는 그녀의 손에 들린 펜던트를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림자의 최종 보고서를 읽었어. 그가 먼저 침묵을 깼다. 당신을 나비라고 부르더군.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천천히 펜던트를 목에 걸었다. 그 이름은 오래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권지훈은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몸을 돌려 그녀를 마주 보았다. 그녀는 죽지 않았어. 다만 아주 오랫동안 아주 힘든 싸움을 혼자 견뎌왔을 뿐이지. 이제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아도 돼. 서연아, 그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녀가 오랫동안 쌓아왔던 마지막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처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그의 눈에 비추었다. 그녀는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국가에 의해 길러진 비밀 요원이었던 소녀 시절, 나비라는 이름으로 살아야 했던 어두운 시간들, 그리고 그녀가 지키지 못했던 동료이자 여동생 같았던 아이, 마지막 임무에서 그녀는 자신의 작은 실수로 그 아이를 잃었다. 펜던트는 그 아이의 유품이었다. 그 죄책감에 그녀는 조직을 떠나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우고 평범한 청소부로 숨어 살았던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담담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처를 누군가에게 온전히 드러내 보였다. 권지훈은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주었다. 그는 그녀를 동정하거나 위로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크고 따뜻한 손이 상처투성이인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다.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 그가 말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진심만이 담겨 있었다. 내게 중요한 건 내 아이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의 목숨을 던져 그 아이들을 구해낸 당신이야. 차가운 얼음 같던 내 마음의 온기를 불어넣고 내게 다시 웃는 법을 가르쳐준 당신이라고. 내 아들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당신. 강서연, 바로 지금 내 앞에 있는 당신이야. 그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심장이 뛰는 가슴으로 가져갔다. 나는 더 이상 경호원이 필요 없어. 나는 내 인생의 파트너가 필요해. 내 옆에서 함께 웃고 함께 울어줄 아내가 필요하고 내 아이들에게는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고 따뜻한 엄마가 필요해. 그는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나와 결혼해주겠어. 서연아,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프로포즈는 아니었지만 가장 진실된 고백이었다.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과거의 슬픔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했던 어둠의 터널을 지나 마침내 발견한 눈부신 빛 앞에서 터져나온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그 순간 테라스 문 뒤에 숨어서 모든 것을 엿듣고 있던 준서와 재아가 뛰쳐나왔다. 엄마다, 이제 우리 엄마 생겼다. 아이들은 서연과 권지훈의 목을 한꺼번에 끌어안았다. 엄마라는 그 한마디에 서연은 아이들을 품에 안고 소리내어 울었다. 오랫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이 그 눈물과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했다. 1년 후 가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저택의 정원, 쌍둥이의 8번째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다. 정원은 아이들의 친구들과 그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권지훈은 앞치마를 두르고 서툰 솜씨로 바비큐를 굽고 있었고, 서연은 아이들의 케이크에 촛불을 붙이며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그녀의 배는 아이를 가진 듯 조금 불러 있었다. 아이들이 촛불을 끄고 모두가 환호성을 질렀다. 권지훈은 굽던 고기를 내려놓고 서연의 곁으로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사랑해. 서연은 대답 대신 그의 입술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다. 어느 날 갑자기 한 빌딩의 청소부가 재벌 총수의 아들들을 구했다. 세상은 그것을 우연한 영웅담이라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녀가 아이들뿐만 아니라 사랑을 잃고 부서져 가던 한 남자와 온기가 필요했던 한 가족 전체를 구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녀 역시 자신의 길고 어두웠던 밤을 끝내고 가족이라는 이름의 눈부신 새벽을 맞이했다.